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이번 11차 미중 무역회담은 그야말로 하루에도 오전 오후로 빅 뉴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매우 다이나믹한 진전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난 북경에서 열렸던 제10차 회담에서부터 이번 11차 회담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그 경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북경에서의 10차 협상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그 합의를 보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1페이지에 이르는 합의안도 도출이 됐고요. 그래서 주된 의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었는가, 그 이행의 수단과 방법, 여기에 대한 그 이견이 컸었다고 합니다. 미국 측은 중국 측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현행의 중국법은 어떻게 돼 있고, 행정 규정들은 어떻게 돼 있고, 거기 관계된 기관들은 뭐가 있고, 거기 관계된 데이터,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바꿀지, 또는 어떻게 새로 법을 입안을 할지, 그리고 그 새로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프로세스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그래서 언제쯤 발효가 되는지 등등을 요구했다고 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국 측은 제대로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걸로 이제 보입니다. 미국 측이 이제 또 미국으로 귀국을 하고 나서 중국 협상팀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좀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요.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부분은 역시 강제적 기술 이전 부분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명분과 논리로서 이런 중국의 사법제도에 미국이 관여할 수 없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던 것으로 이제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협상팀은 이렇게 되면 미국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알려진 사실은 시진핑이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결국 금요일 미국 팀이 돌아가자마자가 되겠죠. 사실상 금요일 저녁에 외교 전문을 때려서 이런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을 합니다. 이 외교 전문을 받아든 라이트 하이저 USTR 대표는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빴다고 하고요. 그래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고관세 부과 방침을 결정을 하셔서 이제 트위트를 날리죠. 제가 여기서 하나 좀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라이트 하이저 장관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저 구독자분께서 좀 알려주셨어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 라이트 하이저가 대표로 있는 USTR은 외교부서의 성격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관급이긴 해도 장관이 아니고요, 대사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라이트 하이저 대표로 이렇게 호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매체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중국은 언론 보도가 다 사전 검열을 받습니다. 출판물도 그렇지만 보통 이런 대외적인 큰 일이 있을 때는 상정 가능한 결과를 몇 개를 놓고 기사를 각각 몇 개를 씁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번 협상이 성공했다라는 기사도 하나 쓰고, 실패했다 이런 기사도 하나 쓰고, 연기됐다 이런 기사도 하나 써놓고 있다가 미리 검열을 좀 어느 정도 받아놓는 거죠. 그러고서 예상했던 결과가 이제 실현이 되면 준비됐던 기사가 딱 나가는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고관세 부과 방침을 트위트를 했을 때는 보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보도를 하지 말라는 보도 통지일 수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준비된 보도가 못 나갑니다. 그것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번 일 같으면
중국 측이 미국에 통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통상대로라면 미국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도를 내겠다는 이제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의 이 48시간 가깝게 그 보도가 안 나갔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중국 측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결국 설왕설래 말이 많았는데 그때 공산당 내부에서 격분해서 미국하고 뭐 이제 그 관세 때리려면 때려라 이런 강경파와 그래도 미국하고 잘 얘기를 해서 협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토론이 있다가 결국 협상단은 미국으로 가기로 하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계산하에 지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류호 부총리가 하루 늦게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죠. 이제 뭐 저의 예상보다도 또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놀랐을 것입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은 고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 뭐 굳건하게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금요일부터 고관세가 발효된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청이 이제 그 사실을 또 공보를 하죠. 결국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이제 류호 부총리가 미국에 도착을 해서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쌀이 밥이 된 그런 상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류호 부총리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목요일 저녁이 되겠죠. 목요일 라이트하이저 장관하고 1대1 단독 회담을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문우신 재무장관 이 두 사람이 같이 참석하고 류호 부총리와 함께 그 세 사람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는 이제 90분 정도가 진행이 됐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류호 부총리는 정말로 라이트하이저하고 단둘이서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라이트하이저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류호 부총리에게 1대1로 내밀하게 이야기를 들을 입장이 못 되었겠죠. 그래서 이 문우신 장관도 참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차 협상은 다음 날인 금요일까지 되는데 뭐 금요일 새벽에 이미 2천억 달러에 상응하는 25% 고관세 부과는 실시가 돼버린 꼴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협상을 사실 할 만한 어떤 안도 중국 측은 준비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뭐 90도 방안이나 210도 방안 저도 그때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1차 미중 무역회담은 한마디로 말해서 협상이 결렬되지 않도록 하는데 양쪽이 합의했다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류호 부총리는 호텔로 돌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는 신화사 단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내용 인터뷰라고 생각합니다. 류호 부총리가 아주 태연하고 안정적인 목소리 톤으로 지금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이 고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미국 측을 점잖게 비난이겠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것은 뭐 협상의 과정에서 통상 일어나는 그런 일로 뭐 중국어로 타오자 환자라고 그러죠. 뭐 이런 조건 제시했다 저런 조건 제시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 협상에서 늘 있는 일 아닌가. 뭐 이번 일도 그런 늘 있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신화사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류호 부총리는 그날 저녁에 이제 중국으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머지 3,180억 달러인가요? 모든 중국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을 집행하겠다고 또 발표를 합니다. 이 배경에는 중국 측의 반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미국에서 이제 고관세 부과를 한다고 했을 때
중국 정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미국이 그렇게 고관세 부과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뭐 이제 이렇게 그 언론에 발표를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그래? 그러니까 뭐 너희도 보복을 해 오시겠다고. 그리고 류호 부총리 그 인터뷰를 보니까 뭐 늘상 순조롭게 되고 있다고. 내 말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관세도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러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관계 국가들의 평가와 여론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완전히 트럼프 지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경제계 그 매체들이 이런 식으로 중미 무역이 충돌을 하게 되면 경기에 불경기가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충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는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심지어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마저 이런 그 중국의 관세 부과하는 트럼프의 압력에 대해서는 그 지지를 표명을 했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중국 때리기를 미국 국민들도 상당수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우선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 4분기에 3.2% GDP 성장이라는 경이적인 수십 년 만에 기록을 냈고, 실업률도 1.2%라는 수십 년 만에 최저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기세등등하시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국이 미국민의 마음을 너무 건드렸어요. 너무 반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남중국해 사건도 그렇고, 미국 군함에 또 군사적 도발을 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대중 감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당히 중국과의 친밀도가, 국민들 사이에 친밀도가 높았다가 사드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실 굉장히 냉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중국인이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나빠진 것보다는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한 감정이 나빠진 폭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을 보면요, 이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독일의 쾰른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는 미국이 이렇게 충돌하면 안 된다. 중국에 양보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대출혈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발표를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협상이 이제 이런 11차 협상이 끝난 다음에는 EU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willing to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은 EU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졌죠. 일본 아베 정권이야 이 협상 있기 훨씬 전부터 무조건 친미 반중으로 트럼프 지지죠.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국제적인 위치에 있는 대만 같은 경우도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대만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을 지지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으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베트남은 당연히 현 상태에 대해서 지지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작 중국은 어떨까요? 이 11차 협상 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언론은 또다시 잠잠해집니다. 언론의 보도가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아주 소수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환구시보 같은 데에서 짤막한 보도를 냈는데요. 내용은 본 사태가 긍정적인 상황이고 국민들은 안심해도 좋다는 그런 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협상이 순조롭게 됐고, 또 미국이 또 이렇게 무리하게 관세 보복을 해도 우리 중국은 그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냐? 그것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기 위해서 이렇게 논조를 핍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절대 하나의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 라고 강력한 톤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중국의 강력한 입장 부분이 꼭 나와야 국민들에 대해서 국가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무역협상의 합의를 이루면 지금 그 보복관세로 고관세를 때린 그것을 원상복귀 시켜야 된다. 그거는 우리 중국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그 보도를 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미국 측은 그 중국을 잘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실제로 그 합의 내용을 그 집행을 한 걸 보아가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세를 점차 회복을 시키겠다는 입장인데 그건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모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를 딱 이루면 미국은 깨끗하게 보복관세를 철폐하라. 이제 이게 중국의 물러설 수 없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중국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국내에다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 많은 양보를 했는데 뭐 가시적으로 뭐 관세가 줄어든 거 없고 그러면 중국 국민들 눈에도 이번 그 무역 협상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실제 그렇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대국민 여론 정책상 미국이 관세를 완전히 철폐를 해줘야 이제 국민들에게 우리 정부가 이렇게 협상을 잘해서 뭐 사소한 실제 내용은 사소한 게 아니겠지만 사소한 몇 가지 것을 미국에게 주고 미국이 관세를 다 철폐하도록 잘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주도 여론은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 꼭 한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사건이랄까요? 뭐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그 중국 정부의 맥락과는 반대의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중국 국제교류센터의 부이사장으로 있는 황기범 부이사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황지판이라는 분인데요. 11차 협상 당일날 이 양반이 그 중국 내 강연에 참석해서 강연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이러한 중국 정부의 시각과는 상당히 사뭇 다른 개인 의견을 이제 그 주장을 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미국이 진입전 국민 대우를 요구를 하는데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국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해당 분야에 우리 중국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는 거다. 그 암시는 뭐냐면 앞으로 이제 산업도 개방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미국이나 외국이 들어와서 국민 대우를 받을 때 중국 기업과 공정하게 경쟁을 했을 때 우리 산업은 다 죽어버린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중국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외국 기업이 이제 진입을 한 다음에 여러 산업의 다양한 기업, 그 다음에 뭐 외국 기업, 국내 기업, 뭐 합작 기업, 뭐 합자 기업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 리스트에 의해서 이제 규정이 될 텐데 네거티브 리스트에 딱 그 규정이 안 된 그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기업들이 똑같은 하나의 프레임 안에 있게 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은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생태 환경의 보호를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이 들어와서 중국의 오염을 더 만들어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그리고 노동에 대한 보장을 그걸 요구해야 된다. 이건 뭐,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 다음에 제가 좀 그 주목하는 것이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국민 동등 대우 관련해서는 이것이 실제로 초래하는 결과는 외국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똑같이 정부 조달 절차라든가 그 은행에서 융자받는다든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이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구체적인 법안으로 만들지 않으면 곧바로 불평등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 점을 제가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정부가 법만 바꾼다고 해서 중국 사회 전체 곳곳에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에 대한 제한이 곧바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것이 어떤 정도의 임팩트를 중국 사회에 끼칠지도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국 법 체계의 하나 특징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으면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미국,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은 아주 정교한 법률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법을 딱 보면은 다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이 법에 저촉이 되겠구나, 또는 이 법에서 보호를 받는구나, 어떤 결과가 오겠구나 라고 다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디테일하죠, 미국 법이라는 것이. 근데 중국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중국 정부 자체가 우리나라는 아직 법치국가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는 나라예요. 법치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법치국가를 지향한다는 그 정책도 한 10년 전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세세하게 법으로 정의하기보다는 인치, 사람이 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인데 인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국가 체계가 인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법은 아주 최소한의 것만 정하고요. 그 최소한의 것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딱 요번 협상 결과를 어떻게 정확하게 법에 반영을 해서 실시를 할 거냐,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실제로 법제화하는 데에는 상당한 애로가 있을 걸로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황치판이 또 각종 보조금은 철폐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조금은 시장이나 인더스트리 체인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철폐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할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대외 개방하지 않은 분야, 교육, 의료, 문화, 금융, 서비스, 이런 산업들을 개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개방을 해야 되고 뭐 보조금 철폐를 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그 목적으로 들고 있는 것이 재밌습니다.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 세계 글로벌로 볼 때 완성품의 무역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것은 현지 국가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일이 많다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간재 무역은 70%가 증가를 했다. 그리고 서비스 무역도 30%가 증가를 했다. 그래서 어느 한 나라의 경쟁력은 과거에는 내가 얼마나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의해 결정이 됐지만 지금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앞으로 글로벌 패권은 바로 이렇게 다국적으로 국제 간에 형성되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제대로 오거나이즈하고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국가가 패권을 장악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아닌 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참여해서 중간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 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오거나이즈하는 능력이, 이것이 절대절명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같은 거 없어야 된다. 왜냐? 보조금을 주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특히 중국 국유기업이나 뭐 이런 경우에요. 그러면 다 중국 안에서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산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조금을 없애주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을 시켜줘야 거기서 자신을 훈련하고 개발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애쓰고, 그러다 보면 뭐 해외로 진출도 하고 뭐 이렇게 돼야지, 지금 같은 상태로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 가지 제로를 주장을 합니다. 제로 관세, 제로 장벽, 제로 보조금, 이렇게 3제로를 주장을 합니다.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인데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이제 주도권은 완전히 미국 쪽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중국의 경기는 하강 중이고요. 미국의 경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중국의 대미 수출은 이미 2.7% 감소를 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계속 프레셔를 가하고요. 그리고 정치, 외교, 군사적 측면까지 확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농구에서 얘기하는 올코트 프레싱을 들어갈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내가 다음 대통령으로 연임이 되면 조건이 더 힘들어질 테니까 지금 빨리 항복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과거에 한 발언을 보면 관세를 뭐 25%까지만 올리라는 법이 없다. 50%로 올릴 수도 있고 100%로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발언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를 올리고 지우고 재트위트하고 한 것 자체가 그때마다 전 세계 증시가 춤추는 그런 절세신공을 보여줬죠. 맨 처음에 트위트를 올릴 때는 뭐 우리가 중국과의 합의를 그게 서두를 필요도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요. 그리고 중국과 합의가 뭐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면 난 좋다. 이렇게 올렸죠. 그런데 이제 몇 분 있다가 이제 그 트위터를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트윗을 올리니까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준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증시 주가가 이제 내려갔답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이제 무역 마찰이 이제 강경해진다고 보아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좀 순화해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트위트를 했는데, 우리는 진지하게 중국과의 그 무역 합의를 진행 중이고 합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또 트위트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WTO 같은 데서도 중국의 회원 자격 같은 거를 제고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 이제 각가지 분야에서 이제 중국을 공격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압박을 시작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중국이 먼저 시작했던 군사적 이슈들이 있죠. 남중국해에 인공섬 만든 것들 있죠. 대만을 위협한 게 있죠. 그 다음 북극은 중국도 북극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해서 미국 서해안 근처까지 중국 잠수함이 간 적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한 대응 조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필리핀, 베트남, 아프간, 뭐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군사력을 이제 강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다 빈번하게 항행의 자유 작전 같은 것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중국은 돈을 쓰고 미국은 돈을 버는 그런 군비 경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로 이제 압박과 또 규제를 당할 것이므로 기술을 가져오고 또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이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과거와 같이 미국의 군비를 점점 늘리는 것도 있겠지만, 한국에 무기를 더 팔고 대만에 무기를 더 팔고 일본에 더 무기를 더 팔고 뭐 베트남, 필리핀 뭐 얘기만 해, 내가 무기를 팔아줄게, 이런 식의 정책을 펼쳐서 미국은 돈을 벌어가면서 중국은 돈을 쓰게 만드는 그런 방향의 군비 경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부터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만든 일이었다면 정말 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당분간 이제 수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어렵기는 해도 견딜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매체에서 논조도 그렇고, 왜냐하면 중국은 전체 경제 규모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50, 60% 이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체 무역 비중 중에서 미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게 또 한 30여 프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 전체의 경제 규모에서 미국과의 무역으로 발생하는 규모는 10% 미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부분의 사람들과 관계되는 내수형 산업에서는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좀 파열음이 나고 고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내수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미래 수종 산업이나 하이테크 산업에서는 엄청난 데미지가 오겠죠. 그거는 이제 중국이 안으로 여론을 잘 통제하고, 무엇보다도 현재 대응책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벌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 대해서 또 대만의 왕호 박사라는 분이 또 굉장히 재미있는 시각으로 말씀을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면요. 이게 시진핑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 측근 그룹들한테는 꼭 나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왔다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우리 전 국민이 단결하자, 뭐 이런 식의 그 정치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이제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중국의 수출은 40%가 외국 기업이 합니다. 그리고 40%가 민간 기업이 하고요. 국영 기업이 수출하는 부분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 수출하는 부분도 완전히 가공된 일반 상품보다는 원자재성에 가까운 상품이 많죠. 그리고 원자재성 상품은 설령 무슨 관세 보복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 다른 나라로 팔 수 있고 여러 큰 데미지가 없죠. 국영 기업의 타격은 적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과 민간 기업의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진핑 그룹의 기반은 국영 기업입니다. 그래서 난 뭐 데미지 있긴 있는데 크지 않아,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혼합 소유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거를 발동을 해가지고 알토란 같은 민간 기업이 헤매고 있으면 지분 참여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이런 국진 민태를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이 양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참신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 보면 국가가 이렇게 큰 위기에 처하는데 자기들 그룹만의 이익을 생각한다면 안 되겠죠. 아마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주변 각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경우는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그 영향이 좀 덜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그 대중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지금 막 그 호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미국 쪽으로 많이 수출을 더 높여서 결국 큰 데미지 입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수혜자죠. 중국에서 그 철수하는 기업들이 거의 다 뭐 일단 베트남에 가서 공장을 이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하도 공장 이전하겠다는 기업이 많아서 줄 땅도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번 1사분기에 외국 기업 이미 투자된 금액이 작년 대비 80%가 많다고 해요. 거의 더블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도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게 이제 대만이죠. 1사분기에 그 대중 수출 감소를 보면 우리나라가 16% 좀 넘고요. 대만이 15.5% 정도 됩니다. 뭐 비슷비슷하죠. 우리나라가 더 심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대만은 그렇게 해서 대중 수출이 막 떨어졌다가 이거를 신속하게 미국 시장으로 그 수출선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사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했죠. 대만은 거꾸로 플러스 성장을 3.2%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15.5%가 그 수출 감소를 했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GDP가 오히려 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국 대륙에 있던 그 대만 기업들이 그동안 미중 무역 협상을 지켜보면서 여태까지 감내해오고 있었지만 이젠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그 대만이나 그 베트남이나 동남아로 지금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그 돌아오는 대만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서 1사분기에 이미 5천억
대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19조 정도가 이제 그 신청이 들어왔다고, 죄송합니다. 신청이 아니라 그 투자가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대륙에 진출해 있는 하이테크 기업 40개 기업이 지금 그 대만에 돌아오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에 돌아와서 이제 그 대만의 각도 지방정부하고 그 협상과 그 플랜을 만들고 있는데, 이미 투자 계획이 67억 불, 그러니까 저희 돈으로 한 7조 정도가 이제 그 결정이 이제 됐다고 해요. 그래서 대만은 지금 새로운 그 국가 전략이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대만에서도 그 뭐 일각에서 시작된 규모의 작은 범위의 논의이긴 합니다만 좀 부럽거든요. 우선 그 사전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게 대만의 정치적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만은 수십 년간 그 국민당 그리고 민진당, 장개석 총통이 대륙에서 오면서 같이 왔던 국민당과 대만 토종 그 내성인을 기반으로 한 민진당이 계속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그 옛날 그 경상도 전라도 지역 감정 이상으로 그 민진당과 국민당 사이의 갈등이 크죠. 이제 국민들은 먼저 신물이 나는 거예요. 맨날 그 둘이서 싸우기만 하고, 지금 국가는 지금 중국이 저렇게 성장하면서 대만은 위축되고 외교적으로는 고립돼 가는데, 국가의 비전이 보이질 않는데, 맨 두 양당은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있으니까 피곤한 거죠. 그런데 지금 새 세대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철옹성 갔던 민진당 기반인 카오슝 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국민당의 한거위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중국 최대 하이테크 기업의 그 회장인 구어타이밍이 국민당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과거 쭉 민진당에서 활동을 했지만 이제 민진당의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면에 좀 신물을 느껴가지고 이제 독립해서 탈당을 한 거원저라는 사람은 이번에 그 타이페이 시장이 됐어요. 이런 새로운 새 세대 정치인들이 새로운 면모를 보여서 전반적으로 대만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정치인, 새로운 정치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대가 올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주로 기업인 중심으로, 구어타이밍 같은 그런 기업인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그 중국에 밀려서 사느라고 애로가 많았는데 그 대신 얻은 게 있다. 뭐냐? 미국의 절대적인 신뢰다. 예를 들어 대만 반도체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 펜타곤의 퍼스트 티어 서플라이어예요. 이것은 미국 국방성이 자기 그 나라의 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기업에 해당되는 신뢰성을 인정해 준 겁니다. 미국 국방성에 납품하는 군수물자를 만들거나 군용 제품 만들 때 대만 반도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갖다 쓰면 돼요. 그걸 쓰는데 무슨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삼성 거 쓰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 반도체 써도 좋으냐, 이렇게요. 이것은 그동안 절대적으로 대만이 미국의 의지에서 살아온 그런 역사도 작용을 하고요. 또 그만큼 미국이 이제 대만을 투명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작용했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이것이 큰 국가의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도 이제 상당히 그 대만에 의지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반도체 이런 하이테크 분야에서요. 그래서 중국의 그 최대 수출 기업들 중에 상당수가 대만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웨이 사건 지금 뭐 굉장히 유명하죠. 화웨이가 5G 만들죠. 그리고 5G를 위한 반도체도 개발을 했죠. 그 반도체 개발을 어떻게 했겠어요? 반도체는 설계가 비교적 용이하고 그것을 제조하는 게 어렵죠. 화웨이에서 반도체 설계하면 그거를 만들 수 있는 데는 TSMC, 대만 반도체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대만 반도체 한 군데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신형 반도체들은 다
대만 반도체가 제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개발을 대만 반도체가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 동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이폰을 제조하고 있는 대만의 홍해그룹, 폭스콘. 이 회사가 아이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중국 휴대폰 회사의 그 고급 모델은 이 회사가 만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그 미국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하니까 중국 내에서 아이폰의 점유율이 쫙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화웨이 사건, 멍완조 사건 때문에 국민들의 애국심 마케팅이 불타올라서 화웨이의 새로운 그 고급 휴대폰 매출이 쫙 올라가고 있죠. 한마디로 화웨이의 고급 휴대폰이 아이폰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거죠. 홍해그룹은 그 두 개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폰 매출이 줄어들어서 큰일 날 줄 알았더니 그 아이폰 그 줄어드는 시장을 먹은 화웨이의 고급 휴대폰을 또 홍해가 만들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도 이만큼 그 대만에 의지하는 부분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중간지대 전략이라는 것을 이제 국가 전략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는 겁니다. 뭐냐? 향후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룹과 중국이 주도하는 거대한 두 개 그룹이 양분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그룹 간에는 서로 갈등이 많아서 협력이 잘 안 될 것이다. 우리 대만은 양쪽에서 신뢰를 받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절대적인 규모의 두 그룹의 을 왔다 갔다 하는 교량적인 글로벌 체인의 핵심 노드가 돼서 이 부분을 장악을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과거에서는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미국에 수출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테니까 중국 기업이든 대만 기업이든 중국에서 중간재 원재료를 들여다가 대만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리고 미국이 중국으로 직접 진입해서 일하기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질 테니까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중국 시장에 들어가려고 할 때 대만을 베이스 캠프로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면 그러한 분위기와 그 인프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큰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야후와 아마존이 중국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공장을 대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글과 페이스북이 대만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러한 조류를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사실상 1년이 넘게 걸렸던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앞으로도 진행이 되겠지만 일단 큰 단락의 매듭을 이번에 한번 짓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미국, 일본, 대만 할 것 없이 많은 국가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고 전략을 세우고 나름대로의 그 작전을 펼쳐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작 중국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미국에 대한 의존도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로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에 의해서 거의 결정이 되는데 이 두 나라가 지금 이 상황인데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 우리가 지금 대응은 하고 있는 건지 또 정부 쪽에서 잘 대응을 못하면 기업들에서는 잘 대응이 되고 있는 건지 저 같은 사람이 고민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근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그리고 좀 아쉬운 것이 이제 대만 기업가들을 보면요. 서로 경쟁을 하다가도 다 먹고 살자고 같이 하는 일이니까 해외에 나오면 같이 굉장히 단결하고요.
필요하면은 공동 구매도 하고 공동 판매도 하고 서로서로 지원해 가면서 서로서로 협력해 가면서 잘해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말이죠. 우리 한국인들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 간에도 뭐 재벌 기업하고 중견기업하고 뭐 소기업하고 뭐 보따리 하는 사람하고 서로 자꾸 계급 나누고요. 예. 서로 상대 안 해주고. 이게 좀 아쉬워요. 예,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보다 좀 협력하고 단결해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지만요. 예,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